자, 이제 2부 심층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없을 때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저 바뀌고 나서 오늘은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저도 3프로TV 두 번째 출연입니다. 두 번째세요? 네. 그럼 제가 과거에 봤던 영상이 첫 번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랑 비슷한 거네. 네, 그렇죠. 그냥 다 이제 줄이니 기본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네. 진짜 심도 깊은 내용을 되게 얘기를 쉽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특히 은행주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지금 월가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스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조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네. 저는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은행 위주의 그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뱅크런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뱅크런이 나타난다라는 말인즉슨 은행들은 이제 네. 자금이 마르고, 또 이제 예금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예금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서 예금을 급하게 인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현상 모두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 두 차례, 아까 앞서서 방송에서 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은행 위주의 그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졌던 구간이 크게 두 개의 구간이잖아요. 네. 대공황 때랑 또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의 그 과거의 경험으로 네. 사실 정부라든지 내지는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어떻게 보자면 안전장치를 네. 마련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되기까지는 저는 그 가능성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뭐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거는 대공황 때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공황? 네. 네네네. 뭐 그래프로는 아직 이제 첨부가 안 되긴 했지만 네. 그 금융 당국의 좀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혹시 같고. 간략하게나마 대공황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네.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대공황이 이제 결정적으로 발생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예금자들이 네. 본인의 그 예금에 대해서 사실 그 전액을 이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네. 그 예금을 이제 급하게 인출했던 시기, 소위 뱅크런이 이제 급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또 폭락을 하고 이제 실업률이 급등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던 네네. 건데요.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요. 그때는 사실 그 예금자들의 그 예금에 있어서 보호하는 장치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봤듯이 FDIC라고 그 예금보험공사가 네네. 굉장히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평소라면은 알지도 못했을 네, 건데. 저도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번 사태로 통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네네. 찾아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공황 때 이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예금 보험 공사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유동성 공급이 이제 굉장히 크게 한번 진행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성격을 뜯어보자면은 절반 정도 가량이 이제 FDIC에서 나온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FDIC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 시그니처 뱅크요? 네, 시그니처 뱅크. 제가 은행 네네. 그 이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뭐 실버게이트,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다 C시네.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네네. 시그니처 은행에 어떻게 보자면은 그 절반 가까이를 좀 공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예금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진 신용 공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안도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좀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 사실 이제 그 확산이 됐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대형은행들 위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가 됐었잖아요. 네네. 이걸 또 교훈 삼아서 사실 이제 정부도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 놓고자 네. 그 다음 사례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자면 버퍼 요인으로 뭔가 약간 장치를 마련했었고요. 네네. 그게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알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08년도 이후부터 많이 강화가 됐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그 대형 30개 은행의 위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가 매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주가가 뭐 예를 들면 한 10% 급락하고 네. 실업률이 뭐 5% 상승했던 이 상승하는 그 가정 하에서 너네들이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냐고 네네. 약간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을 이제 그만큼 이제 매년마다 충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자면요.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형은행들의 절대적인 지급 준비금 규모를 보시면은 08년도 금융위기 전후로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이제 200배 가량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고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은행과 이제 외국계 은행 지급 준비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게 지금 뭐 사실 조금 최근에는 이제 그 양적 긴축과 좀 유동성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줄어들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우리가 왼쪽 끝을 보면은 2008년도에 그럼 대형은행하고 외국계 은행이 얼마의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는데, 네. 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50 대형은행 기준으로 한 2,500억 달러 정도인 거예요? 한 150달러 가량 됐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의 이제 쌓아놓지는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반면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절대적인 규모는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네. 사실 이제 금융 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는 대형은행들의 그 사실 그 금융 연계성이 워낙 또 이제 촘촘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대형은행에서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테스트 있잖아요. 유럽에도 네. 스트레스 테스트 다 하지 않았었어요? 유럽은 안 했었어요? 유럽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럽까지는 커버를 한번 네네. 해보지는 미처 못해서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약간 은행의 대차 대조표라든지 네네. 내지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본. 그렇죠. 원래 알고 거예요. 계셨지만 이제 기억이 네. 한편으로 사라졌던 거. 왜냐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쵸. 떠올린 건데. 네, 보통 이게 은행 섹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 그쵸. 중에 하나인데, 분석하고 이제 약간 시황이라든지 전략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많이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보여주셨던 지급 준비금이 많이 높아졌다. 그 옆에 있는 표는 그럼 뭐였었어요? 이게 이제 대형은행들과 외국은행들의 지급 준비금 대비해서 소형은행의 대비 그 지급 준비금의 상대 강도를 좀 그려놓은 건데, 네네. 소형은행들의 그 리스크가 조금 붉어지긴 했지만요. 네네. 아직까지 그 대형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두 이제 그 대표하는 주체들이 사실 그 지급 준비율이 확연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다라고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형 은행들도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셨어요?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뭐
보진 않았고요. 네네. 뭐 뉴스 플로우 상으로는 이제 구제 금융 성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좀 타결을 해서 사실 시장에는 1차적으로 좀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큰 리스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그 정책이 나왔잖아요, 연준에서. 네. 이 새로운 정책 나오는 건 진짜 딱 그거죠. 우리가 기존까지 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상품을 내어줄게. 즉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거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어쨌든 네. BTFP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조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BTFP 프로그램이 이제 최근에 긴급하게 조성이 됐잖아요. 네네. 유동성 공급 창구 중에 하나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BTFP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은행들이 이 창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고 시장의 불안감이 또 한 번쯤은 더 증폭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실 이 그 BTFP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만약에 이제 그 이용 규모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인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졌다. 네. 각 개별 은행 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제가 아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FDIC가 이제 신용 이제 융자 성격 신용담보 성격으로 네네. 이제 공급을 했었고 또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BTF 프로그램이 아닌 연준의 원래 기존 창구 중에 하나인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발생을 했고요. 이 해당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긴급 조성된 그 BTFP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자금이 인출된 규모는 사실 4%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 연준이 기존 재할인 창구를 이용한 거랑 BTFP를 이용한 거랑 이게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직까지 이제 은행이 그렇게 긴급하게 사실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이제 행태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연준은 원래 재할인 창구는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안 되는 은행들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그렇죠.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그렇죠. 빌려야 되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데. 네. 굳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이용할 만큼 급하진 않아라고 해석을 시장이 해서 오히려 저는 이게 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이 BTFP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규모를 이제 매주마다 아마 이제 연준에서도 발표를 할 텐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BTFP가 늘어난다, 그러면 진짜 급한 은행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네,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연준이 이게 쓰라고 이 긴급하게 이 유동성 창구를 이제 열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이 해당 공급 창구에서 은행들이 유동성을 급하게 빌려 나간다는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잡혀지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거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요? 네. 별명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김옥빈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 닮았네. 화면상으로 진짜 닮았네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요? 환상을 깨지 말자고요, 우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그 이제 3월 FOMC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뭐 앞서서도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25bp 내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채권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거를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오늘장도 보면은 동결 가능성을 오히려 좀 더 높게 잡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보다도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역시나 그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잘 어떻게 뭐 시장의 안정을 찾도록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뭐 그러면 시그널이겠죠. 만약에 근데, 네.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춘다. 네. 물가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라는 발언을 네. 계속한다. 네. 그럼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고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 안정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맞춘다. 네. 그러면은 좀 그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대신 그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추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되게 좀 변동성만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상하단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방향성은 잡히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뭐 금융 안정에 조금 초점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은행의 그 리스크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보다 조금 명확하게 시그널을 좀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제 다른 구간과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과 동시에 지금 QT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죠. 네. 이게 유동성을 굉장히 빨아들인 효과를 이제 낳고 있는 거잖아요. 이 QT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완전히 QT 중단을 선언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나서야 통상적으로 QT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중단을 한다 안 한다라고 이제 연준은 그간 또 이제 해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뭐 3월 달에도 이제 높게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국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이제 QT에 대한 그 중단 여부를 조금 이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5bp를 인상했을 때 시장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25bp를 인상을 해도 사실 그거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 자체는 원래 저희가 5.7%까지 반영을 했었죠. 그랬죠. 5.75%까지. 그러니까 뭐 50bp 인상 3월달 FMC 회의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한 차례 이제 반영을 해왔던 터라 네. 사실 25bp 인상은 좀 무난하다라고 해석을 할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그거겠죠. 뭐 3월 FMC 회의에서는 그 동시에 점도표라든지 네네. 내지는 이제 물가 전망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 대비해서 얼마나 점도표가 조금 루즈하게 반영이 됐고 또 물가 전망치에 있어서 12월 달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은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초점을 맞출 거는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물가 전망치에 대한 부분도 5월 달, 6월 달에 가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연준이 이를 인식하면서 또 이제 또 시그널을 던져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네.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주거비가 사실 이제 기여도가 크게 빠지는 구간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은행들이 더 대출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빡세게 타이트하게 네네. 강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출 여건이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나 내지는 기업 입장에서나 최근에 뭐 소비가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진다라고 이제 또 말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빠르게 식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냥둬도 은행들이 지금 대출해주기 어려우니까 네. 긴축 효과가 있어서 소비자 물가도 빠르게 잡힐 것 같고 네. 집값도 좀 집값은 뭐 별개의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시차를 두고 한 5월 6월쯤이면 네.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 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작년 6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네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택 가격의 그 OER이라고 하는 그 CPI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저희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내 1년 집을 정도, 소유하고 있지만 네. 이걸 월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가 민망하네. 네, 어쨌든 네, 그 부분이 네. 사실 이제 집값을 1년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5월 달에서 6월 달이 이제 그게 5, 6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증시가 한 차례 더 충격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저는 오히려 3월 FOMC 회의 기점으로 좀 증시 하단이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연준이 이를 인식해서 오히려 과잉 긴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낮추는 네네. 그런 스탠스를 보여준다면은 시장은 이를 이제 좀 긍정적인 그 재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된다. 25bp 정도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그렇죠. 이미 이제 그 25bp 인상을 하고 만약에 그 조금 완화적인 시그널을 나타낸다고 이제 감안했을 때는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향후 이제 잡힐 거를 이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는 경제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굳이 지금 현금화를 안 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또 업종이라든지 네네. 주식이 다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량한 기업 내지는 좀 이제 소위 말하는 퀄리티 기업이죠. 네네.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좀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 내지 그런 기업 하에서는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도 좀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1부에 오신 분과 2부에 오신 분은 전혀 그 일면식도 없는 맞아요. 분과 근데 뉘앙스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네. 의견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프도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아까 그 업종에 대해서 업종 그러니까 네네.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정말 시장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대형 기술주들이 네.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스닥백 기업들과 이제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이제 그 상대 강도를 제가 그려놓은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고요. 네네. 이제 회색 그래프는 10년물 팁스 금리라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얼마나 상대 강도가 좀 좋을 거냐라고 네네. 나타내는 이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지표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년물 팁스를 보통 저희가 역축을 그려놓고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10년물 팁스는 이미 이제 3월달 초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 보자면은 나스닥 100기업들 그러니까 나스닥 내에서도 사실 대형주로 이제 네. 대형 스타일로 이제 그 저희가 소위 인식하는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6%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팁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팁스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향후 높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가 역축이니까? 네, 역축입니다. 네.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 보기 쉽게 보통 역축으로 그려놓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성장주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나스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버틸 체력이 네. 내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나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보자면은 그 대형주 네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사실 조금 비중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림이 해당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다음 그래프를 이제 좀 보시면요. 네, 오른쪽 옆에 있는 그래프도 네, 한번 오른쪽 볼까요? 옆에 네.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 나스닥백의 시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겠죠. 네, 25% 가량을 차지를 하는데 제가 그 해당 그 기업들의 주간 수익률과 그 S&P 500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벤치마크로 이제 사용되는 지수 중에 네. 하나죠. 그 주간 수익률을 차감을 해서 이제 뺀 그래프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차감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BM 대비해서 얼마나 주간 수익률이 더 뛰어나냐. 지수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더
많이 올랐냐? 네네네. 아. 해당 그래프가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이제 2022년도에는 그렇게까지 뭐 방향성이 뭐 뚜렷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보자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간 수익률이 S&P 500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졌고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는 한 4.7%의 스프레드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거를 이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살아남을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사실 대형주라든지 퀄리티 주주 아까 제가 말했던 소위 현금 흐름이 담보가 되고 또 재정이 탄탄해서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향후 뭐 AI라든지 그 네네. 유망 산업에 있어서의 R&D 비용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이게 그럼 안심할 때냐? 그건 아니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대형주,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네. 그리고 지금 한창 정말 핫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AI와 관련된 곳들, 반도체와 그쵸. 관련된 곳, 그쵸.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이제 불황형 M&A라고 해서 네네. M&A가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체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이런 그 경기가 이제 슬로우 다운 그쵸. 해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뭐 현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 기업 대비해서 네네. 그렇게 확보 능력이 떨어지고 그쵸. 있고 그래서 이제 대형 기업들이 조금 그 우수한 뭐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흡수를 하면서 점차 몸집을 키우는 시기가 네네.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지금 소위 이제 경기가 이제 다운 사이클에 접어드는 시기에서의 나타나는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전제로 끌고 가야 되겠네요. 네, 안심할 수도 없긴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기회 요인은 또 있다라고 이제 또 반대급부로 해석을 또 할 수는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참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의 어떤 의견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디가 괜찮을 것 같은지까지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는 이재선 연구위원의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엔 고소영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유.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들 이야기 많이. 고소영, 김옥빈, 그렇죠. 고옥빈, 자, 고옥빈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오세요? 그러면? 예정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네네네. 대략 한 달 내에 한 번쯤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